에어시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김상용 선생의 훈계자손가라는 작품 연시조입니다. 연시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거 찍기 전에 저곡 정갑팔곡이라는 작품 찍었거든요. 그 영상 확인하시면 평시조의 형식은 어떤 것이었고 그게 어떻게 연시조가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영상 좀 보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연시조다라고 알고 가겠습니다. 훈계자손가 작품 제목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훈은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타일러주고 하겠다는 거야. 누구에게? 자손에게, 후손에게 예? 가르치고 타이르는 노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손이 뭐가 되는 거야? 작품 속에 구체적 청자가 되고 또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대상을 향해서 화자가 말하는 거야. 어떤 말을 하는 거야? 가르치는 말도 해주고 타일러주는 말도 해주고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대단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대단히 교훈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 1차적으로 알 수 있고요. 김상용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에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병자호란 한 당시에 광화도에서 성을 지키고 있다가 성이 함락이 되자 거기 이렇게 화약 같은 걸 가지고 폭사 이 성과 함께 자기 운명을 끝내겠다 해서 작용하신 분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유교적인 나라를 향한 충 이런 거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인물인지를 그분의 어떤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자손에게 뭐라고 훈계했을지는 조금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교적인 덕목이 되는 거예요. 유교적인 덕목이다 그러면 가장 쉽게는 여러분 수직적인 측면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수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유교적 덕목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충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효가 있을 것이고 윗어른들에게 하는 공경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 속에서는 제라는 거는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에 친구끼리의 믿음, 이런 것이 수평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유교적인 덕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충효, 공경, 수직적으로는 정절, 절개 이런 것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이렇게 유교적인 덕목이라는 게 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타일려고 싶어 했던 것이 훈계자손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너무 당연하게 올바른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여러분 특징으로 좀 연결해서 보고 가시죠. 특징에 가보면 너무 당연히 가르쳐야 되니까 자꾸 어떤 어미를 반복할 것 같구나. 명령형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형 어미를 대단히 많이 반복할 것 같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이게 올바른 행동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에서는 그것과 대비되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건 그럼 뭘까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치? 이런 행동은 좋고 이런 행동은 나쁘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경계를 지어줘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격려하고 나쁜 행동은 못하게끔 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비적인 시어가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작품들을 읽을 때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된다? 어떤 행동은 플러스로 놓고 있구나. 어떤 행동은 마이너스로 놓고 있구나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거 3번 너무 당연할 거고요. 4번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하고 가실게요. 세속적 가치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부귀, 권세,
뭐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뭐 세속의 북이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면 이건 대단히 뭐에 해당이 되냐면 정신적 가치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정신적 가치. 유교적인 덕목 이런 거 모든 거 이런 거 다 정신적 가치에 해당이 되죠.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뭔가 부귀나 권세라든지 물질적 가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 신경 쓰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감을 잡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먼저 지시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구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인하고 가세요. 청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죠? 말 건네는 어조를 취하는 것도 확인하실 겁니다. 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빈칸으로 파란 글씨는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좀 이렇게 글도 집어넣어 보고 단어도 집어넣어 보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 확인해 보시죠. 1장입니다. 이봐 아이들아 불렀어요 여러분. 아가 뭐야? 호격조사야. 이렇게 부르는 말 뒤에 이제 호격조사가 붙어 있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도노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도노법이 사용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구체적 정자가 되는 거야 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어조가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너무 당연히 말 건네는 어조. 이름 불렀으니까 누구누구야 이름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을 건네야 되겠죠?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봐 아이들아 내 말을 들어 배워서라 배워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배워라 뭐예요? 명령형 어미죠. 내 말을 들어서 한번 배워라. 그럼 내 말이 뭘까? 뒤에 나오는구나. 어버이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일생의 효제를 닦아 어진 이름을 얻어라. 일생의 효와 제 여러분 이건 우애야 여러분. 요거는 형제지간에 지켜야 될 우애를 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효도, 수직, 공경, 수직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제가 우애, 수평적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 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말의 내용 1번 효도, 2번 공경, 3번 3번 효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효제의 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결과 뭘 얻게 되냐? 어진 이름을 얻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어진 이름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진 이름은 이렇게 형광펜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사람이 이 자손들이 얻기를 바라는 건 뭐구나? 어진 이름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구나 라는 거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당부의 내용, 효도, 공경, 우애를 닦아라. 유교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걸 잘 지킬 경우에 어진 이름, 곧 명예를 얻을 거야 라는 그 결과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십니다. 자, 3번, 4번 다 확인하시고요. 중장에 사용된 표현법, 어버이께 효도하고 어른께 공경하고 어버이, 어른을 효도하고 공경하고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다시 말해 대구를 통해 은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직설적이야. 그쵸? 뭐 이렇게 비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직설적으로 드러난 부분, 내 말을 들어 배워라. 이게 이제 작가의 의도가 직설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비유가 발견되지 않고요. 상징이 발견되지 않죠? 그래서 말하기 방식을 한번 말해봐. 말하기 방식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직접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간접적이에요. 우회적이에요. 비유적이에요. 이런 말들은 반대말이 되는 거죠. 요쪽 아니고 요쪽이 이 글의 말하기 방식이다라는 거 1장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 2장 빼고 수특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갔어요. 3장 한번 보십니다. 사람이 되어 있어 용한 길로 다녀서라. 용한 길 여러분 해석해보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바른 길로 다녀사라. 뭐뭐 사라를 해석을 했더니 다녀라 역시 명령형 종결 어미 확인할 수 있고요. 용한 길로 다녀라. 용한 길이라는 게 뭐냐? 바른 길이래 여러분. 근데 바르다. 앞에 나왔던 건 뭐죠?
어진 사람이 되는 길이겠죠. 어진 사람이 되는 길일 거고, 그리고 어질다라는 거, 뭐 어질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관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유교적인 덕목이잖아요. 그 인한 사람이 되는 길, 어질게 살아가는 삶, 이런 거를 용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 가시냐면 9번 가셔서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바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심성, 또는 그 심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정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행동, 이런 게 될 건데, 이렇게 바르다 또는 어질다, 인하다 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관념이죠. 다시 말해 추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게 용하다야. 용하다고 인한 것이죠. 인한 것, 어질인자 써서요. 인한 것일 텐데, 이거는 이게 뭐가 이렇게 만져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지.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뭐라 그러냐면 추상이고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길이라고 표현했어. 길. 그래서 길은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가 밟아서 갈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런 대단히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대단히 구체적인 시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뭐라 그런다? 추상의 구체화 또는 감각적 형상화라고 말하게 되죠. 감각적 형상화가 나타난 관념을, 추상적인 관념을 길이라는 구체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기법 사용됐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십니다. 사람이 되어 있어 바른 길로 다녀야 해. 그러면 용한 길은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잡으시고요. 언충신, 행독경을 염려에 잊지 마라. 자, 언충신, 행독경. 이게 바로 용한 길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다.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충신, 아주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게 해야 된다. 그 얘기야.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독경해야 돼. 중후하며 공손하게 해야 돼. 공경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이 한마디가 되게 진정성이 있게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구나. 너무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가벼우면 안 돼. 가볍지 않고 조금 무겁게, 무게감이 느껴지게끔 행동하고, 그리고 공손한 행동을 잊지 말아야 돼. 경박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죠. 경박하게 행동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항상 염려에 잊지 말아라. 염려, 내 생각이야. 내 마음에 잊지 말아라. 역시 명령형 종결 나오고 있죠.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너 말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하게, 무겁게, 진실되게 다 해야 돼.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행동도 경박하게, 가볍게 하지 말고 조금 무겁게, 항상 공손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내 몸이 용튀고 다니면 용하다 여러분 아까 했었잖아요. 바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용튀고 다니면 하면은 어떤 해석이 나오는 거야? 바르지 않으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동네인들 다니랴. 다니겠는가? 여러분 의문형 종결어미 쓰였는데 표현법으로 치자면 뭐가 쓰인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의문형 종결어미가 쓰인 문장이 서리법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서 평상으로 만들어 보면 이게 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내 몸이 용튀고 다니면, 내 몸이 바르지 않으면 동네인들 다니랴? 다니지 못한다. 뭐 국가뿐만 아니라 동네에도 다니지 못할 거야 네가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의문형 종결어미는 사실은 뭐구나? 질문이 아니라 강조를 위해서, 자기 태도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서리법이 쓰였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봐. 이 사람 지금 어떤 자연 속에 있거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공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가 어떠냐면
동네인들 다니랴? 그러면 이제 동네라는 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 몸이 바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막 눈총을 주는 거지. 눈총을 줘가지고 제 효도도 못하고 어른을 공경하지도 못하고 말도 경박하고 행동도 가벼워 막 이렇게 막 눈총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눈총에 그 시선이 따가워서 동네도 못 다닐 정도로 너 되게 부끄럽고 창피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동네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여러분? 동네. 플러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하는 거야? 자꾸 바른 행동을 할 것을 어른들이 너는 바르게 행동해야 돼. 그러면 너가 바르지 못하게 행동할 경우에는 막 질책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시선도 따갑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대단히 윤리적인 공동체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네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는 좀 플러스의 기능을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촉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3장이었습니다. 네, 언충신 행동경은 여러분 논어구조를 인용한 것이다. 이 정도 하나는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4장입니다. 말을 삼가하여 노호온제 더 참아라. 말을 삼가해. 말을 삼간다는 거 조심하고 신중히 하는 거죠. 그리고 노할 때, 노하다라는 건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 더 참아라. 무엇을 참아요, 여러분? 화를 참으라는 얘기야? 아니야. 화가 날 수 있어. 이건 인간의 그냥 정상적인 감정이야.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때 뭘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말을 참아야 돼. 말을 참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화가 날 때, 선생님, 그 어린 아들이, 화가 날 때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 난 쓰레기야. 막 이런 말 해.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같아. 그래,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쓰레기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화가 났을 때 그 말을 좀 참아야 되는데, 얘가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자기 분노를 막 발산해서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을 더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날 때 또는 자기를 이렇게 너무 내가 쓰레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 엄마가 쓰레기야 이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 더 과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더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선생님 너무너무 이런 그 옛날 조선 중기 문인이신데 이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맞아 그렇구나 말을 화가 날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명령형 쓰였습니다. 한 번을 실현하면 그 아이는 여러분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유치원 때 이렇게 걔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신기했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저렇게 어린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게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렇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른이 되어서 내가 다 성숙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제 아이는 아직 미성숙하고 어리니까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 줘야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떠나서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실언을 해버리는 거지. 말실수를 하게 돼. 화가 냈을 때 그걸 못 참고 이제 실언을 하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실언을 하면 일생의 니읒분요 여러분 요 뭐뭐요가 이게 의문형이 아닙니다. 의문형 종결이 아니고요. 그냥 평서형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뉘우치게 됨이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일생을 뭐 뉘우칠 테니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요거 알고 가십니다. 의문형 아니라는 거. 한번 말실수를 하면 일생을 뉘우치게 되니 그쵸? 내가 어른인데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유교적 덕목이라는 게 여러분 벌써 어제 림자에서도 선생님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유교적 덕목이라는 건 굉장히 그 관계가 수직이든 수평이든지 간에 굉장히 관계성에 관련된 덕목들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실언이다.
말을 실수하는 거고, 그리고 화가 날 때 이게 나오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중에 조심할 것이 말씀인가 하노라.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부의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당부하는 이유도 여러분 이렇게 인과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거야. 일생을 뉘우치게 된단 말이야. 내가 말을 조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초장과 중장 사이는 여러분 문장과 문장 사이가 어떻게 돼 있다? 나열이 되어 있거나 그런 병렬의 관계가 아니라 연결의 관계다. 원인과 결과로 뭐 이유와 이유와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부해주고 당부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당부와 이유로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죠? 당부와 이유, 자 요거 지우시고요. 이렇게. 당부와 이유를 설명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인과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까 여러분 특징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죠. 중장의 말하기 방식은 또 어떠냐? 한번 실현하면 뭐뭐 하면 가정법이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부정적 결과, 일생을 뉘우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경계하는 말하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말씀인가 하노라 노라 감탄형 종결 어미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감탄형 종결 어미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노라, 뭐뭐구나, 뭐뭐도다 요거는 굉장히 대표적이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탄형 종결 어미가 사용이 되면 무슨 어조가 쓰이게 된다? 영탄적 어조가 쓰이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5장입니다. 남과 싸움을 말하라. 여러분 대비적 시어가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예를 들자면 뭐 용한 길이라든지 언충신 행독경이라든지 또는 어진 이름 효도 공경 효제 이런 것도 굉장히 플러스의 시어들이 없다면 실언부터는 이제 마이너스의 시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실언하는 거 그리고 싸움하는 거 마이너스 그죠? 남과 싸움을 말하라 명령 싸움이 해가 많으뇨 요것도 역시 의문형 아니고 손해가 많음이라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손해가 많으니 그냥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손해가 많아 그래 놓고 그 손해의 그 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장에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크면 관청송사요. 관송의 뜻입니다. 관청에서 송사를 해. 그러니까 막 싸우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야, 나 안 되겠다. 재판 가자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막 공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야. 관청송사를 했다라는 건 대단히 공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싸움이 확장됐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공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적으면 싸움의 해가 적을 때는 그냥 수치와 모욕을 당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랑 싸웠어.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알아가지고 아우 쟤네는 아직도 저런 걸로 싸우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뭐 손뼉이 맞부딪혀 소리가 나는 거지. 뭐 걔만 잘못했겠어. 너도 잘못한 게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잖아.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돼. 작게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적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 해의 구체적인 내용이야. 그러니 무슨 일, 내 몸을 그릇다녀. 내 몸을 그릇 여러분 그르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죠? 잘못되다. 그르다를 또 뭐라고도 씁니까? 외다라고도 쓰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일 내 몸을 잘못 다녀서 여러분 계속 어떤 그 올바른 삶의 도리를 길로 설명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도 그릇 다녀 잘못 다녔다는 거 내가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걸 잘못 다녔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자꾸 길의 개념이랑 연결하는 거지. 무슨 일 내 몸을 잘못 다녀? 부모께 수욕을 먹이리. 어머나. 먹일 게 없어서 부모에게 수치와 모욕을 먹이니 뭐 이러고 있는 게 거네. 부모께 수치와 모욕을 먹이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치와 모욕을 얻게 되면 또는 막 일이 커져가지고 공적인 영역으로 가서 송사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유교 사회에서 관계와 관계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 겪었어? 아이고 제 부모가 누구잖아. 이름이 뭐잖아. 아유 그 집 자식이 저런 이름 이렇겠구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 동네에서. 그래서 부모도 수치와 모욕을 먹는 거죠.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먹이겠는가 여러분? 의문형 종결인데 먹이리. 의문형 종결인데 이거 표현법 뭐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왜? 먹이면 안 돼. 이런 얘기잖아. 부모에게 수치와 모욕을 먹이면 넌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커지거나 조금이든지 간에 굉장히 해로움이 있고 그 해로움 결국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불효가 돼버려. 그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남들이랑 싸움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마이너스의 내용 이야기하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6장입니다. 그른 일, 그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빨간색 동그라미 발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못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잘못된 일 몰라라 하고 뉘우치기를 다시 말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뉘우치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잘못된 일을 몰라라 하고 나 이제 이 잘못된 일은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일을 몰라 하고 뉘우쳐서 다시 말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해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되십니까? 잘못된 일을 몰라. 나는 이제는 그런 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앞으로는. 그리고 뉘우치기를 내가 반성해서 그 일을 잘못된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런 일이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그 일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막 도박 뭐 이런 거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야. 그건 나는 도박은 할 줄도 모르고 그 도박이란 도자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가라 그 얘기지. 알코올 중독, 난 술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철저히 반성해서 그 잘못된 일은 다시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마라, 명령. 명령력 너무 많이 나온다. 그죠? 알고 또 하면, 뭘 알고 또 해? 그 일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 알고도 또 하잖아? 그러면 내종내는 여러분 마침내 정도로, 끝내 정도로 해석되는 단어거든요. 끝내 그라리라. 끝내 그르치리라. 내 일생 전체를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습관이 되게 나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반성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끝끝내 일생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쵸? 이것도 가정을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경계 삼도록 하는 것, 타이르고 있는 중인 거죠. 진실로 허물곧 고치면, 자, 곧 같은 경우 이제 강세예요, 강조. 그래서 그냥 허물 정말 허물을 뭐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진실로 허물을 고치면 어진 사람이 되리라. 어진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내가 잘못이 있었어도 여러분 처음부터 뭐 행동에 중후하고 뭐 이렇게 공손하고 말을 신중하고 뭐 진실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내 허물을 고치면,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나면 결국은 나한테 무슨 길이 열려? 어진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일은 고쳐야 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6장의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7장입니다. 빈천을 쓸어 말고, 단한할 빈자죠. 천할 천자. 쓸다 기본 원형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싫어하다라는 뜻 있고요.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맥락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슬퍼하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함을 슬퍼하지 말고, 싫어하다로 해석해도 사실 괜찮겠다. 그죠? 가난하고 천함을 싫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냥 수용하고 욕심부리지 마. 그 얘기이겠죠. 그죠? 안분하라는 거. 분수에 편안히 거하라는 거.
이런 것과 연결이 아마 되어 있겠죠? 그죠? 가난하고, 내가 가난하고 천해, 지금 현재의 처지가. 근데 그걸 싫어하고, 슬퍼하고, 남의 부귀를, 부귀는 남의 것이야. 남의 부귀. 남의 부귀를 부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현재의 처지에 안분, 편안히 거하지 못하고 그 빈하고 천한 것을 막 싫어하고 슬퍼하면서 남의 부귀만 막 바라보고 있으면 훨씬 더 내 현재가 불행해지죠. 내 현재가 불행해지고 내 어떤 상태가 굉장히 결여나 결핍 이런 걸로 채워지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 거지. 그냥 인자꽃 닦으면 인작 그것을 닦으면 처작이 오나니라. 인작은 여러분 직역을 하면 사람이 정해주는 벼슬이에요. 사람이 주는 벼슬 그것을 닦으면 천작이 오느니라. 하늘에서 받은 벼슬이 오느니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내가 사람이 정해주는 벼슬 뭐 이걸 직역 그대로 이해를 해본다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야. 청소부장이야. 청소부장. 나는 그 일을 6개월 동안 맡았어. 근데 그게 나처럼 감히 나한테 청소를 나 집에서도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제대로 안 해. 나한테 주어진 어떤 내 어떤 소명? 내가 해야 된 일?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청소부장 이거 안 해. 잘 안 해. 예. 그러면 하늘에서 받는 벼슬, 뭐 하늘에서 받는 벼슬이라는 건 하늘이 주는 복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좀 의역을 해본다면 뭐 타인의 인정이라든지 얘가 와 청소를 6개월 동안 맡겼더니 얘가 정말 너무 자기가 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되면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일을 맡을 수도 있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교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한테 그냥 맡겨져 있는 거 주어져 있는 거 그게 인작이야. 인간 공동체 안에서 나한테 주어진 거죠. 그걸 나는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것을 정말 열심히 다해. 그것이 빈하고 천한 길이라도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하늘에서 벼슬이 내려올 거다. 하늘이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속담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한자어로 얘기한다면 진인사 사람의 일을 다 하고 나면 대천명 그 다음에 무슨 자격이 생겨 하늘의 명을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뭐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스스로를 돕는 자 진인사 모두 다 사람이 정해주는 인작을 닦는 것 이게 플러스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교에서의 기본적인 관점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나에게 주어진 인작이 빈천이라 하더라도 그걸 열심히 그 안에서 성실하게 정말 어진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하늘이 복을 줄 거야. 만사를 온갖 일을 하늘만 믿고 하늘이 복을 내려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로지 너는 뭐만 하면 된다. 어진 일만 하면 돼. 플러스죠. 플러스. 인작을 닦는 것이 어진 일이 되는 거고 인작을 닦는 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현재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긍정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태도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내용, 당부의 이유 이런 거 다 인작을 닦는 방법 이런 거 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27번 하나 정도 우리 특징과 관련해서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세속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부귀. 여기 세속적 가치야. 그런데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그냥 그 부하고 귀한 거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하고 귀한 거는 내가 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만 주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냥 부하고 귀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내가 누리다가 결국은 내가 완전 폭망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부하고 귀하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 그런 게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어질게 행동하며 정말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공손하게 하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북이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가치로 자리를 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이를 부정하면서 현실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역시 어질인자다, 어짐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이 어짐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떤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지 앞에서 계속 잡으셔야 됩니다. 이 필자가 현실에서 추구하는 가치 어짐 6장에서는 어진 사람 그죠? 또 5장에서 뭐 있어요 여러분? 5장은 없어. 4장에서는 또 뭐 있어요? 4장에도 안 보인다 그죠? 3장엔 용한길 이런 거 언충신 행도경 그 다음에 뭐 용한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 뭐 1장에 뭐 많이 나오죠. 효도 뭐 공경 효제 뭐 어진 일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진 행동에 속하고 있고 화자가 추구하는 바른 가치다라는 거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가치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장에 사용된 표현법 두 가지 대구랑 대조 다 보인다 여러분. 빈천을 슬퍼 말고 부기를 불어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문장에 구가 대응하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보이고 있고요. 빈천과 부기 싫어하다 불어하다 부러워하다.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는 대구와 대조가 다 활용이 된 그런 초장의 표현법들 마무리로 확인하고 가십니다. 자, 9장입니다. 일 잃어 세수하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늦게 자면 안 돼.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께 문안하고 부모님 안녕히 밤사이 지내셨습니까? 문안하고 옆이나 좌우에 매와 이셔 옆이나 곁에 모시고 있어 공경하여 섬기오되 공경하여 섬기되 여가에 시간이 남아 그러면 글을 배워 읽어 못 미칠 듯 하여라. 자,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루 온종일 나는 뭘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효도하는 거죠. 효도고 그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 일찍 일어나서 부모께 문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모시고 있으면서 공경해서 섬기는 거야.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초장과 중장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33번 한자성어 달아놨습니다. 밤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에 안부 인사를 여쭙는 게 우리가 부모님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경함이고 그것을 우리가 혼정 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성어 보고 가시죠. 네, 공경하여 섬기되 그러다가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아. 여가.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글을 배우고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못 미칠 듯 하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못 미칠 듯 하여라. 여기 34번 쌤 정리해놨습니다. 항상 미치지 못한 듯이 학문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은 이런 얘기는 아니야. 나 공부했는데, 오늘, 공부 분량을 10개를 해야 되는데, 못 미칠 듯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나 4개만 했으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거 아니고, 항상 내 공부가 완벽하지 않구나. 내 공부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일단 겸손하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부족하게 느꼈으니까 난 내일도 해야 되겠죠. 내일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내일도 내가 못 미쳤어. 그러니 나 내일 모레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부족함을 항상 느끼면서 계속해서 쉴 사이 없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글 공부 또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여러분 연시조는 기수와 수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또 뭔 거야? 이게 또 인작을 실천하는 거야. 인작을. 사람이 주는 벼슬을 실천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와? 위에서. 수직적 위에서 하늘의 복이 와. 하늘의 복이. 이걸 또 천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어진 행동인지를 말, 또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수평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가르쳐주고 타이르고 있는 것이 훈계자손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별표 5개입니다. 대비적 시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놓고 가는 거. 이거 가지고 만약에 훈계자손가가 시험에 나온다. 내신에 나오든 모의고사에 나오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대비적 시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선택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뭔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37번 이렇게 백성을 교화하려는 의도, 자손을 교화하거나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질 때는 명령형이나 청유형 종결어미가 주로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번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훈적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을 우리는 전달 의도가 강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목적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목적 문학에 속하는 거 우리 고전에도 대단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처럼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목적 문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북한 문학 같은 경우는 주로 목적 문학 대단히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현대 우리 사에서도 카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현대소설 찍다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1920년에 25년에 설립되었던 우리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술 활동을 전개했던 그 단체에서 지었던 작품들도요 대단히 목적문학적인 성격, 뭔가를 주입해서 행동의 수정을 이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끌어당기려는 그런 의도가 대단히 강했었죠. 전달 의도라는 건 선생님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준다면 문학작품의 창작 의도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표현 동기, 그 다음 전달 동기로. 네, 표현 동기라는 건 문학을 창작하는 이유가 개인의 정서 표출에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별해가지고 너무 슬프다든지 가난이 서럽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죠. 정서 표출이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창작의 동기 중에서 표현 동기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전달 동기라는 건 지금처럼 설득,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럴 땐 우리가 전달 동기가 훨씬 강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훈계자손과 같은 경우는 전달 의도가 굉장히 강한 작품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유교적인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해주는 그런 연시조 한 수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비유나 이런 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성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문학성 자체는 높지 않고 단지 우리가 어진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올바른 사람의 도리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에도 가르침을 주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훈계자손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